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것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앞엔 부동산 시장과 물가 안정 등 시급한 경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오늘 쇼미더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데요. 당정이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이 지원금 1인당 600만 원 이상을 이제 지급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죠. 네. 2주 전 이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안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달라진 건가요? 예, 사실 공약 때는요, 어떻게 보면 표 같은 걸로 제시가 됩니다. 네. 저희 같이 이제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50조, 그리고 소상공인당 또는 자영업자당 1,000만 원 이런 것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산정된 숫자라기보다는 네. 국민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기 위한 슬로건 같이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질적인 인수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이 조정을 할 것인지 참 많이 살펴봤는데요. 1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정말 고심을 많이 한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에서는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었는데 예.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 때 이미 기집행된 게 1회, 2회 때 100만 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지급이 됐으니 예.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책임을 지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맞추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50조 원의 이제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 정권에 투여됐던 추경에 17조 원은 들어갔으니 이번에는 33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잡은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네. 따라서 이런 내용을 봤었을 땐 첫 번째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고려를 좀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행정명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자기의 영업을 못했던 분들, 그분들은 원래 지원 대상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종이라든가 공연과 관련된 종사자분들은 실질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상 대상에 빠졌었거든요. 불만이 많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또 포함을 시켰어요. 따라서 나름대로 그동안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깨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조금 더 포함을 더 시킬 수 있는 범위는 뭔지 고심은 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 위한 시기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어려운 분들은.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는 물론 뭐 국회에 동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절차로 어떻게 언제쯤 지급한지는 아직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은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2주 전에 이제 인수위가 발표할 때는 이제 차등 지급이라는 그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 공약 후퇴 아니냐, 공약 파기 아니냐. 근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오늘 합의안도 보면은 사실상 차등 지급 아니냐, 업종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기존에 지급하기로 했던 600만 원조차도 못 받는 대상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600만 원 지급은 어떻게 보면 보장을 좀 한 것 같고요. 최소한 600만 원이다. 예. 그걸 오늘 좀 명확하게 얘기한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 부분은 오늘 사실 명확하게 발표가 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떤 대상자들에게 어느 정도 금액에 어떤 근거로 지급할지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차등 지급 같긴 한데 어떤 수준의 차등이 이루어질지는 오늘도 발표가 된 건 아니에요. 예. 네. 어쨌든 뭐 최소한 이 정도면은 그동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여러 가지 뭐 고통과 피해가 있습니다만
뭐 다 보상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경감할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1, 2차에 비해서는 금액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지급하는 대상자도 넓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이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어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중에서는요, 이 돈줄이 막히면 뭐 카드 돌려막기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는 대출의 만기가 연장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600만 원 가지고는 더 이상 해결 안 되는 수준까지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액이 정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빠른 집행이 더욱더 필요한 빠른 시점입니다. 집행이 중요하다. 네. 자, 이 지원금은 사실 이제 나라 돈을 이제 푸는 문제인데요. 지금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죠. 물가가 이제 급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문제. 이것은 사실 좀 긴축을 필요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정부가 좀 딜레마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앞서도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회의에서 이제 강조한 부분이 이제 이 물가가 제1 문제다라고 했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앞서 저희가 워싱턴 특파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인플레이션 최우선 그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좀 심각한 그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많은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서 올라갔었을 때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피해가 단기적인 상황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제와 관련된 문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생 문제도 지금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단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항상 고물가 또는 간간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직면했던 중남미 국가의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몇 년 동안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입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저축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돼서 몇 년 동안 모았던 돈이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면 그 뒤부터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저축을 하려는 문화가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축률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장기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 자원도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물가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까지 가버리면 이런 중장기적인 악재에 직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돈을 풀어야 되는 입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일단은 이제 금리를 올려서 조여야 되는데요. 국비를 조여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또 돈은 또 풀어야 되는 그런 그 수요도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금리 기조가 더욱더 가파르거나 아니면 강경한 기조로 긴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 기조를 그 고강도 수준으로 올려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가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 수준과의 격차를 너무 벌리면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리를 물가를 잡기 위한 부분도 있고 미국과의 화폐 가치에 대한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금리는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많은 서민들 또는 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것을 미리 좀 가정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환율 얘기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 금융시장이 연일 휘청거리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제 10년 봤을 때 이제 최고점이더라고요. 환율이. 코스피도 이제 이 연저점을 이제 찍은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왜 이러는 겁니까? 뭐 역대 이제 이 코스피 이력을 보면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또 내려가는 그런 경향도 좀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5분의 대통령 취임식 당일날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를 빼고는 다 이제 하향으로 조정이 된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코스피가 연최 저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형 악재가 3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 기업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 줬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 정도까지 선방하는 거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쉽게 설명드리면 금리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도 주가에 가장 큰 악영향이 미칠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보다 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뒤늦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봉쇄 기로에 섰습니다. 이 세 가지 대형 악재가 있는데 코스피가 그나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성적표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선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나마 선방한 것이다. 예. 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보면 이제 자유라는 단어가 35번 나왔습니다만 어떤 이런 그 민간 주도의 어떤 혁신을 통한 그런 그 경제 성장 이것을 이제 굉장히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도 새 정부의 이 규제 완화, 규제 혁신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자 시절에 많은 민간 경제 주체들을 만났을 때 가장 크게 읍소했던 것이 규제를 좀 풀어달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실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풀어달라는 규제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업종군에 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면 풀고자 하는 규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들이 원하는 규제들을 전부 다 풀어준다. 그거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전에 여러 정권들도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특단의 조치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많은 민간 주체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규제 완화가 안 된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저는 규제 완화가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로 어떻게 보면 정권 초반에 몇 가지는 핵심적인 게 좀 풀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에서 원하는 수준의 디테일한 규제 완화들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데는 또 한참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른 이제 포인트는 새 정부의 이 과거 이제 기재부나 재경부 출신 이 관료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제 관치하면은 이 관이라는 것은 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고위 관료도 있었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대거 이제 들어가면서 과연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향적인 그런 태도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사실 어떤 기관들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일본의 전례를 보면 그 기관이 역할을 부여받기 위해서 뭔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행정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규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1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도 공공 부분이 비대하게 늘어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새로 규제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많았었거든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을 이번에 관료 출신들이 등용이 됐는데 뭐 규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니까 슬기로운 해안을 주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가장 좀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인데요. 부동산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시작이 됐죠. 1년 동안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네.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아직은 제가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유예는 이제 지금 시행이 되기로 결정이 됐지만 예. 이번 정권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한 규제를 풀어서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신도시 건설을 조금 더 조속하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고도 제한 등에 대한 규제도 전향적으로 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의 여러 호재성 발언들을 또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런 정책들의 기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양도세 중과세 유예만 받고자 자신의 거의 전 재산,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70% 가까이를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중과세 유예 제도는 일단 보고 그 기간을 충분히 누리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는 관망세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새 정부에서 어떤 그 대책이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좀 지켜보자. 네. 예.
그러면은 뭐 이게 또 즉각적인 효과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시세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공급인데요. 예. 역사적으로 과거에 부동산 공급을 늘렸을 때보다 지금에서 부동산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훨씬 물리적인 시간이 더 많이 들어요. 과거에는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나대지 형태이거나 지작물, 특히 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적거나 하는 파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기간들이 줄어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 진짜 수도권 어느 한 곳 그 개발을 하려 하더라도 민원인들과 전부 다 소통해야 되고 보상 금액에 대한 절차나 프로세스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을 크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부동산에 많은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양도세 이 중과세 유예만 가지고 자신의 부동산을 쉽게 매물로 내놓거나 매매하려는 그런 분위기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건 아니군요. 네. 앞으로도 좀 더 관망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주택을 새로 매입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두고 이제 고심하는 분들의 이제 고민도 사실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금리도 낮았기 때문에 네. 무리한 차입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선 지금 급하게 다시 매물을 내놓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그런 금매들이 많이 쏟아지는 지역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구매력이 있거나 미래 지불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약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 규제까지 완화된다면 본인들이 그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더 매집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 이런 단어는 없을 것 같고요. 지역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이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지역마다 좀 이렇게 차별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자리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네. 하나죠. 청년 실업난.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이제 일자리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다 같이 아울러서 이제 일자리 만들기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 일자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그 일자리가 누구의 일자리냐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번 새 정부는 민간을 주도해서 경제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대부분 크게 부담감을 느끼는 건 인건비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 자동화라든가 설비 자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가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외받을 수 있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의 일자리예요. 그렇다면 중장년층의 일자리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파트는 외국 사례에서는 어디냐? 바로 보건이나 사회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이 생기는 파트인데 네. 이 보건과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가장 많은 부분이 대부분 공공 일자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민간 부분에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것은 청년층에게는 나름의 기회가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장년층 일자리는 공공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든 또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해결하기가 더 요원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앞으로 그만둘 예정인 분들이 또 대거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민간과 공공 양쪽에서 다 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군요. 알겠습니다.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